영은 마른 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주방 창가에 멈춰 섰다.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마음은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서는 지훈이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찻잔을 천천히 들고 있었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짧지 않은 결혼 생활, 그들에겐 아이가 없었다. 지훈과 서영은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버텨왔다. 말이 통했고 웃음도 잘 맞았으며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생겼다. 그 빈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들 사이를 조금씩 벌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은 냉정했고 정확했다.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우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이후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을 결정했다. 희망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과는 실패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우는 말했다. 괜찮다고, 우리는 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영은 마음이 무너졌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이 지훈에게 짐이 된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그런 서영의 마음에 날을 세웠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다고 의심했다. 식사 자리에서 요즘 여자들은 참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서영의 눈을 바라보며 내뱉을 때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의 대학 동기인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대리부라는 방법 들어본 적 있어? 그 말은 마치 금기처럼 들렸고 서영은 즉시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대리부라는 단어는 불법과 도덕의 경계 어딘가에 놓여 있었고 동시에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망과 본능 사이에도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아이 없어도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그 말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자신은 괜찮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영은 밤마다 아기 옷 사진을 보며 눈을 감았고 눈을 뜰 때마다 허전한 침대 가장자리를 바라보았다. 지훈도 몰래 병원을 전전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다녔다. 한 번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지만 병원은 언제나 현실만을 말해주었다. 점점 둘 사이의 웃음은 줄어들고 말은 조심스러워졌다. 둘 다 조용히 아파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영은 혼자 욕실에 앉아 미정이 보낸 대리부 중개 메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정리된 조건, 익명 보장, 계약서 예시.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것은 파멸로 가는 첫 번째 선택인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처럼 보이기도 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무엇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게 균열이 시작되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대리부 계약서를 읽고 또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도 함께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끝내 한 문장을 선택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서영을 보면 언제나처럼 웃어주었다. 서영은 그 웃음이 더 이상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을 거란 예감에 가슴이 저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결정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며칠 후 서영은 조심스럽게 병원 근처의 한 건물로 들어섰다. 대리부 브로커는 젊고 깔끔한 외모였다. 그는 모든 절차를 차분히 설명했다. 건강검진, 유전자 정보, 계약 조건. 서영은 거기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누군가의 삶을 훔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묻혔다. 대리부는 30이 조금 넘은 남자였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사인했고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시술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은 그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렇게 모든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단지 한 줄의 서명으로 서영은 다시 한번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한 달 후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영은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울었다. 너무 기뻤고 너무 무서웠다. 그녀는 지훈에게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대신 자신이 다시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지훈은 벙찐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둘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눴다. 지훈은 아이를 상상하며 말했다. 닮았으면 좋겠다. 내 눈이랑 웃는 입술. 서영은 그 말을 듣고 차마 눈을 들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서영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 어려운 걸 해내네. 역시 우리 며느리야.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서영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그 모든 진실을 덮고 있는 듯 했지만 불안은 점점 깊어졌다. 그러나 그 불안보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다가왔다. 지우는 매일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래를 상상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딜 데려갈지,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떻게 안아줄지를. 그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서영은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과연 사랑인지 이기심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신도 들었다. 이 아이가 둘 사이의 마지막 끈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끈만은 절대로 끊어지게 놔두지 않겠다고. 그날 밤 서영은 잠든 지훈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죄도 감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밤이 끝나고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임신 5개월 차. 서영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했다. 지우는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감탄하며 말했다. 이렇게 작던 게 벌써 손가락이 다 생겼어. 그의 얼굴에는 아이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설렘이 묻어나 있었다. 서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늘 무언가 가라앉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술 기운에 몸을 휘청이며 들어왔다.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 있었다며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피곤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잠든 서영 옆에 조용히 누워 혼잣말을 했다. 나는 진짜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 걸까? 그 말에 서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집 서랍 정리를 하다가 낯선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 보지 않던 갈색 봉투 안에는 인공수정 동의서와 그의 첨부된 익명의 정자 기증 관련 문서가 들어 있었다.
지우는 멍한 얼굴로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내 손에 힘을 주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내쉬었지만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 없이 늦게까지 밖에 머물렀다. 돌아오는 길 혼자 편의점에서 캔맥주 몇 개를 사들고 나왔다. 공원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대리부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고 수많은 기사와 사례들을 읽어내려갔다. 그 순간 그의 눈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확신은 없었고 그녀의 눈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서영은 그의 변화된 태도를 눈치챘지만 그것이 서류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단지 그가 점점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다. 지우는 혼자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진실을 묻는 것보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그는 점점 깨닫고 있었다. 한편 서영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미정을 다시 만났다. 미정은 대리부 계약이 잘 진행되었냐고 물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아이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말끝이 떨리고 있었다. 미정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언젠가는 말해야 해. 안 그러면 그 아이가 상처받게 될 수도 있어.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일 없을 거야. 나는 지훈 씨를 지킬 거야. 그러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영이 외면하는 동안 지훈은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가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았지만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는 분명히 들리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서영은 출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지우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모든 의심과 혼란이 한순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이구나. 그렇게 말하며 품에 안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침대에 누운 채 지훈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평온했고 지훈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누구보다 자상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며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어느새 의심보다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는 돌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손자를 자랑했고 시누이는 그런 아이를 번쩍 안아올리며 우리 조카 너무 잘생겼어라며 웃었습니다. 서영과 지훈도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누이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고급 한식당의 별실에서 양가 부모와 예비 신랑 신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서영과 지훈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시어머니는 일가 친척의 혼사를 준비하듯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예비 신랑이 들어서는 순간 서영은 몸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리부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 남자.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얼굴도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그 사람. 그는 신우이의 예비 신랑으로 나타나 당당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훈도 어딘가 낯익은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회의실 테이블 한쪽에 놓인 봉투에서 떨어진 신랑 측 서류를 보고 지훈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거기엔 확실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그가 이전에 봤던 대리부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순간 모든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떨구었고 지우는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같은 진실을 깨달았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예비 신랑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대리부 알선에 엮이게 되었는지. 서영은 지훈의 냉기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결심한 듯 다시 그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거기 적힌 정보와 예비 신랑의 인적사항을 여러 차례 대조하며 확인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생년월일, 그리고 같은 병원 기록. 그 어떤 오차도 없었습니다.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 몰래 그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며칠 후 지우는 사설 흥신소를 통해 더 깊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대리부 알선 브로커의 이름도 확인됐고 그가 수년 동안 불법 시술을 알선하며 수익을 올려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이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까지 전해들었습니다. 지우는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그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거실에 앉아 말없이 아이의 장난감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말없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고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혼자 거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었기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참아온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며칠 후 경찰은 대리부 알선 브로커를 전격 체포했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로 연행되는 브로커의 모습이 등장했고 그와 관련된 실명 명단이 곧 이어 흘러나왔습니다. 그 명단엔 예비 신랑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휩싸인 채 서영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구 자식을 낳은 거냐고. 그녀의 고함에 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지우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자가 아니야. 알면서도 품고 있었어. 지훈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방 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우리 가문을 더럽혔어. 이건 저주야. 서영은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이였지만 이제 그 아이의 존재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단지 깊고 깊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결혼은 파기되었고 예비 신랑은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언론은 대리부 사기극이라며 대서특필했고 서영과 지우는 하루아침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는 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천진하게 울고 웃었고 그 모습이 두 사람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사랑했던 사람들 사이에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결말, 그 시작에 이제 모두가 서 있었습니다. 서영은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침대에 누운 채로, 때로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시간은 그녀에게 아무 위로도 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초인종을 눌러댔고 인터넷엔 그들의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날조된 진실과 욕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라졌고 그를 아는 이들조차 차마 안부를 묻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가 웃으며 그를 반기면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는 점점 무너지는 한 남자의 자존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그는 냉장고 앞에서 맥주 캔을 꺼내들며 자신을 벌주듯 술을 마셨습니다. 기억을 마시고 분노를 마시고 사랑했던 날들을 함께 삼켰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그 어떤 말도 더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아이만 바라보며 아이에게만큼은 죄 없는 엄마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신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영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삭제되었고 신우이 역시 연락을 끊은 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다 병원에 입원했고 그 가족의 온기는 갈갈이 찢긴 채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가 천천히 아빠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고 동시에 너무나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피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속삭임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서영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을 활자로 눌러 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나는 무너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편지를 손에 쥔 서영은 긴 숨을 내쉬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말 대신 그녀는 그저 손끝으로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그 사이엔 이제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자신이 머물 자리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우는 아이에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에게는 차가운 벽 같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화내지도 않았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지나쳤고 피곤하단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 무관심이 오히려 그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영은 지훈 없이 혼자 산부인과에 다녀왔습니다. 아이의 정기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길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너무나 밝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걸까요? 서영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우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덮는 소리를 내며 나왔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서영을 바라보다 말없이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서영이 따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날 떠날 거죠?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아이가 있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에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아이는 그만하자.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확고했습니다. 당신이 그 선택을 했을 때 우린 이미 끝난 거야. 서영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대답이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여전히 지훈의 용서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검토하던 그는 아이의 친권 항목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서명을 멈춘 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아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 차곡차곡 접힌 아기 옷들을 꺼내며 울먹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데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다 싸고 지훈의 책상 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지훈 씨, 저는 이 집을 떠납니다. 아이를 부탁해요. 아이만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제 아이를 위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여전히 감사합니다. 아침이 되자 서영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은 서영이 사라진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침묵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아빠 품에 안겨 엄마를 찾았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그리고 아빠도 그래. 그날 이후 지훈은 아이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사랑의 잔해 속에서 그는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자신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문턱에 선 남자는 이제 마지막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일찍 뜨고 아이는 조금씩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안녕, 물 주세요 같은 소리들이 집안에 울려 퍼지면 지우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조심스러웠고 일부는 모른 척, 일부는 쑥덕거렸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버텨야 했고 그 아이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열이 심하게 올라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무거운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다니는 동안 지우는 문득 서영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날 그녀라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아이의 체온, 숨소리, 작은 울음까지도 먼저 알아챘던 사람. 그녀의 빈자리는 분명 존재했고 때로는 그 빈자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린 그날 밤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가사는 엉켜 있었지만 아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건 진짜야. 서영은 한적한 바닷가 근처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뉴스도 꺼두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아이 또래의 아이를 보면 마음이 울컥했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일기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아이에게 쓰는 편지처럼. 오늘은 바람이 따뜻했어. 너도 바람을 좋아했지. 아빠랑 손잡고 공원 걷던 너 기억나니? 편지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커서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라 지켜주고 싶었단다. 그 한 문장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이와 함께 해변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바다는 서영이 떠난 도시와 가까운 곳이었지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아이의 이름을 썼고 아이는 작은 손으로 모래를 파헤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지훈도 따라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쩌면 서영도 같은 바람을 맞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시간은 여전히 아이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죄책감도 상처도 그리고 작은 희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